예, 저는 그 서울대학에서 이 조보에 관한 연구,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조선 왕조 시대의 전 근대적 신문 현상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딱 39년 6개월이 됐네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오늘 이 조보에 관해서 여러 수강생들과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강의는 좀 쉽게 해달라고 지봉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좀 쉽게 하겠습니다. 저기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언론 매체랄까,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고 또 방송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것은 이 휴대폰이죠. 스마트폰. 근데 이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게 얼마나 됐습니까? 아시나요? 예, 한 10년, 11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너무 급변해서 변화가 아주 무쌍합니다. 이 스마트폰의 위력이랄까, 이것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네, 마샬 맥루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이름은 못 들으셔보셨어요.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Understanding Media라는 미디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1965년경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문학자로 출발을 했지만은 커뮤니케이션 학자 또는 커뮤니케이션 철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샬 맥루한이라는 분은 이 세계가 지구 촌락이 된다, 글로벌 빌리지가 된다, 지구 촌락이 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구가 한 촌락같이 변했죠. 그렇습니까? 네,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에서 하는 이 올림픽도 집안에서 보고, 옛날에 한 동네에서만 볼 수 있었던 광경을 집안에서도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정말 급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하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발전의 속도는 엄청나게 돼서 그 발전을 따라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연로한 노인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전화기로만 활용을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나 뭐 10대 뭐 심지어 10살 이하의 그런 애들도 다 활용을 해서 뭐 세계 각각의 뉴스나 지식을 갖다가 섭취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루한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 이 사람은 이 매체가, 언론 매체나 이 매체가 세상을 변하게 한다, 급변하게 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언론 매체나 또는 뭐 이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을 아주 급격하게 바꿨습니다만은 특히 근대 사회라는 것이 15세기 이 무렵에 발전이 됐는데, 근대 사회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느냐? 그 시발점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발명에 의해서 변화가 촉진이 됐던 것입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 이것은 처음 찍어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설, 또 성경, 아니면 교과서, 어느 겁니까? 그 중에? 네, 성경이었죠. 성경. 근데 이 15세기에 이 성경을 찍어냄으로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과거에는 그 승려, 카톨릭 교육자들만이 도제식으로 해서 지식을 전수받고 글자를 읽었는데, 이 성경이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일반 대중들도 이걸 읽어야겠다 해서 교육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교육이 시작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급변하게 되는 거였죠. 이 당시로는 라틴어로만 그 성경책이 되어 있었는데, 각국에서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자국어의 이 성경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국어가 나와서 활용이 되니까 각국에서는 민족주의가 싹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그 스페인어로 또는 영어로, 독일어로, 네덜란드 말로 전부 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건 자기들의 국가관이나 자의식이 촉진됐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국가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 사람들이 읽어가고 이러므로 해서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교육자들을 통해서만 전수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직접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저기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각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성경책을 인쇄로 찍어내지 않았으면은 나올 수 없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침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새로운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고 뭐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매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신문이라는 것이 그 15세기에 주간신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간신문이 나오게 된 것은 이들이 그 우편 마차가 각 곳에 타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다녔답니다. 그래서 뉴스의 소스가 일주일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주간신문이 나타나게 됐고, 이것이 한 100년 이상 지나야 일간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변동 뭐 이런 것이 크게 그 미디어 매체, 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커뮤니케이션 역사를 보자면은 첫째, 그 말이 오럴 커뮤니케이션, 구두 커뮤니케이션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더 나아진 것이 바로 문자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자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된 것이 인쇄 문화였습니다. 인쇄 문화를 통해서 이런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발전하는 것은 전자매체, 전기매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기매체가 처음 나온 것은 19세기 정도로 보고, 특히 이제 전신, 이제 나중에 전화, 뭐 이런 무선 전신, 무선 전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그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그 자동차 문화가 등장합니다. 이 자동차도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마차가 다녔었죠. 유럽이나 뉴욕 같은 데서도 1900년 무렵에 이제 자동차가 나왔는데, 이 무렵에 포드라는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게 나오게 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 이 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그랬으나, 여전히 이 신문이나 뭐나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는 인쇄문화의 시대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1920년 되면은 라디오 방송이 나옵니다. 라디오 방송. 그 다음에 1935년, 36년경에 TV 방송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고,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 60년대에 그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했을 때는 이 미국에는 이제 풍요로웠기 때문에 칼라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V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이 TV 매체가 엄청난 사회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맥루안이라는 사람은 TV 때문에 이 세상이 뭐 그 당시에 스트리킹이라는 게 이상인데, 스트리킹이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발가벗고 그 대낮에 거리를 막 뛰고 이런 친구들이 나왔고, 히피족이 나오고,
문화의 아주 그 혼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점차로 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그 컴퓨터 이러한 것이 나오고 우리는 그 영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BTS 가수들이 세계를 뭐 지배한달까, 문화적으로 굉장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큼의 이러한 영향은 바로 이 세계가 이 한 촌락으로 화하게 한 여러 그 컴퓨터 또 스마트폰 뭐 이런 매체들에 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된 문화를 가질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요새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것도 매체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영향인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영향에서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상당히 그 집안에서 이 권위를 가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손자나 이 어린애들이 할아버지한테 뭘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려면은 씨는 언제 뿌리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것을 할아버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서 밑에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지금은 컴퓨터만 키면 스마트폰만 오면 언제 심어라 뭐 또 그 음식은 뭐 무슨 어떤 음식은 어떻게 하라 이런 레시피가 쫙 깔려 있고 이것이 어른들의 시니어들의 그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거죠. 요즘에 백수라는 게 있는데 이 백수가 화려한 백수라고 그래서 뭐 화백이라는 것도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마포 백수라는 게 있다는데 마포 백수가 뭔지 아세요? 마누라도 포기한 백수다. 그렇게 해서 이 백수가 이렇게 여러 그 해학적인 풀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조보를 발행한 그때의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근데 유수배라고 그랬는데, 유수나 백수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수배는 무리들이라는 말인데 그런 유수들이 조보를 발간했다. 그때는 좀 비하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뭐냐면은 오늘날 이제 백수를 비하하듯이 그런 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만큼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 특히 조선시대에도 신문이 있었을까? 그 의문을 다 품어볼 수 있었겠죠. 뭐.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신문이 있었다. 그 신문은 조보라고도 했고 그 조보를
또 기별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별이라는 말은 요즘 세대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 세대는 기별이 있느냐, 기별 없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기별. 근데 그 기별이 바로 조보였고, 바로 조선시대의 신문을 칭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보들이 나왔는데, 이 조보는 그럼 어떤 체계에서, 어떤 구조에서 발행됐는가? 이것은 그 임금이 중심이 됐습니다. 국왕이. 근데 국왕의 비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정원이 있습니다. 승정원. 승정원은 들어보셨어요? 네. 승정원에는 육승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서, 그 밑에 서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모든 전국에서 일어난 그 뉴스가 전부 다 국왕에게 그 보고가 되는 체제였습니다. 그 보고된 것을, 중요한 것을 뽑아서 매일매일 반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적어서 필사해서 나온 것이 바로 조보였다. 그러면은 이 조보들은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나갔을까? 근데 독자들은 요즘에 그 옛날에, 요즘에는 신문 배달꾼도 별로 보기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예, 전부 인터넷으로 그냥 보고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는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신문 배달하는 배달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각 집에 다니면서 한 부씩 뿌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월말에는 수금하고 뭐 구독료를, 그러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조선시대에는 그 자체가 조보라는 신문이 필사 형태로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사 형태로 필사해서 적어서 조보라는 신문이 나오게 됐는데, 그건 매일매일 나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보가 그 독자는 어떤 독자였느냐? 서울에도 그 높은 관원, 또 중간 뭐 하급 관원, 모든 사람들이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이 전국에는 그 감사가, 팔도 감사라고 그러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들이 조보를 받고, 그 다음에 군수, 현감, 부윤, 이러한 그 지방관이라는 사람들이 약 360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독을 했고, 또 옛날 부자들도 그러한 것을 구독하는 저기가 됐겠죠. 그래서 이 조보는 완전히 순 한문체로 필사해서 나온 신문들이었다. 매일매일 했다. 그런데 지방에는 그 열흘씩 또는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서울의 독자들은 매일매일 그러한 저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보가 전국적으로 배포가 됐고, 이러한 그 배포된 조보는 많은 내용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아까 360여 개의
군수, 현감, 뭐 현령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면 다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장계를 올린다. 그래서 장계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져서 저기가 조보의 내용이 됐고 그 다음에 국왕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한 명령들도 전부 조보에 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됐었고 그러나 결점은 주로 이 필사해서 제작이 됐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필요했겠죠. 왜냐 이런 것들을 그런 구조로 저기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그 갑오 경장이라는 게 1894년에 갑오 경장이 일어났었죠. 동학혁명도 그때 일어나고 이때에 이 조보를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관보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나중에 관보라고 했고 거기서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해서 인쇄돼서 나오게 됐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인쇄를 시도한 적이 없었느냐? 근데 인쇄를 시도한 1577년 선조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이 조보들이 매일 그 필사하고 많은 인원이 거기에 그 동원돼서 또 필사한 것이 흘림체, 소위 기별체 또는 난초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독자들이 불편해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활자를 조판해서 발행하게 된 것이 그 민간 인쇄 조보가 됐던 것이죠. 그럼 이 인쇄 조보가 그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야 이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신문들이 인쇄돼서 발행되려면은 사회적으로 많은 그 뭐 기초랄까 이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로는 과거에 우리 그 서적, 교과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이 하사품으로 하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들이 별로 그 사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무렵 16세기 중반에 와서는 이러한 그 서적을 판매하고 뭐 하는 서점도 생기고 또 출판사도 생기고 이렇게 됐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데다가 활판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돼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타난 것이 민간 인쇄 조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간 신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 획기적인 사실이 지금 동안 400년 이상이 이 실물이 없어서 굉장히 그 뭐 진위 이런 것들의 논란이 있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그 실물이
드디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쇄해서 조보의 실물이 나타난 것은 그게 몇 년도입니까? 우리 이걸 구입한 게 90, 네? 2017년. 17년. 네, 17년에 우리 여기 계신 지봉 스님이 이걸 갖다가 발굴해 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 경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셨다는데 저도 봤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경매에 그 경쟁이 될 뻔했는데 저는 그때 이것이 진품일 수 있느냐 그런 의문도 갖고 그 다음에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진품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걸 갖다가 매입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여기에서도 나오고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학술대회도 열고 조판도 하고 뭐 이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일간 인쇄신문을 발행했던 그 전통이 있는 나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데 이 지봉 스님이 크게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그럼 박수 한번 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일간이나 주간이나 뭐나 이게 큰 의의가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일간 신문이 발행될 수 있도록 되고 이것이 지속되었다면은 이게 그 3, 4개월 만에 선조의 국왕인 선조가 진로해서 이게 없어졌던 거죠. 폐간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폐간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문이 나타났다면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 운명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매체가 나라의 국운이나 나라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였고 이것이 중단됨으로 해서 큰 우리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발행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러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간신문 그것도 특히 활판 인쇄로 매일매일 찍어냈다는 역사적인 그 위협을 그대로 개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무능한 왕으로 3명을 꼽는데 누구를 꼽습니까? 선조대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조대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 황제가 들어간답니다. 이제 그분들이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그렇게 되고 인조도 병자호란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그래서 나라를 지키거나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으로 무능한 국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전이 모든 국력이나 모든 사회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망친 점에서도 상당히 무능한 국왕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쇄조보, 민간인들이 발행한 인쇄조보가 1577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것이 지속된 것은 3, 4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조보가 지속적으로 발행이 됐다면은 우리는 임진왜란이나 또는 뭐 병자호란이나 이런 걸 겪지 않고 그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있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조보가 또 다른 호칭으로 뭐라고 그랬죠? 네, 기별. 예. 그래서 어쩌다 보면 뭐 음식을 조금 주면 이건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러죠. 그 기별이 바로 그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순수 우리말인데 그 이두식 표현으로 이게 기별이라고 하고 또는 이걸 갖다 기별지, 종이지자를 써서 기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별지. 그래 오늘 여기 강의에서 조선시대에는 이런 그 조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기별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선조시대에 민간 인쇄조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정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까 맥루안이 얘기했던 이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모든 변화,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의 원천이 된다. 그런 것을 말했듯이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뭐 전화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유튜브도 있고 뭐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모든 뭐 그 AI가 작동하고 등등 이런 것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진화될지 모르는 그런 거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에 일간신문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뭐 일간신문으로는 로마 시대에도 일간신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간신문이 로마에는 악타 세나투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네, 악타 세나투스는 악타는 관보고 세나투스는 시네이트에서 원로원에서 발표하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악타 디우르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타가 관보라고 그랬죠. 디우르나는 데일리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반포하는 신문이 있었다. 근데 그 이때의 신문은 필사신문이었겠죠. 근데 이것은 주로 이 원로원에서 그 반포했거나 또는 매일매일 하는 평민들이 정하는 그러한 그 기구에서 발행을 했지만 이것을 베껴서
주인에게, 귀족에게 보낸 사람은 노예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글자를 노예들을 배우게 했고 그 귀족은 배우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이것은 종이에다가 저기 한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에다가 했습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 강가에 큰 갈대 이파리인데 이 갈대 잎이 평평하게 펴서 거기에다가 이 뉴스를 적어서 알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그 내구성이나 이런 건 크지 않았을 거고 또 이제 그러한 저기가 있었고 또 한나라 시대에도 이 저보라는 게 있었는데 저라는 것은 한나라 시대에 이제 군현 국가였기 때문에 그 밑에 많은 나라를 거느리고 있고 이 나라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조보라는 게 있고 뭐 그랬는데 아까 말한 조보 또는 기별. 근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보. 근데 저보는 뭐냐? 우리가 저보는 저보를 알기 위해서는 경절이라는 것을 서울경자에 저자는 저택할 때 저자인데 이것은 그 경저라는 것은 각 군현 이 영천군이면 영천군에서 서울에 파견한 연락사무소를 경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360여 개의 그 군현에서 서울에 다 주재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주재원들이 아까 말한 조보 기별을 갖다가 필사해서 자기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지방의 수령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이 보고를 하고 그랬던 거죠. 보고한 게 아니라 하여튼 신문을 배달했던 것이죠. 이래서 경절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또 경주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경주인. 그러니까 경절이나 경주인은 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하급 관원들이었고 이 관원들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연락하는 사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한 관내의 문서를 갖다가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데 필요했고 또 경제라는 건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놓기 때문에 지방의 관원들이 여기 가서 자기도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옛날에는 경저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저동은 지금의 덕수궁 그 근처에 경저동이 있었는데 그 360여 개의 연락사무소가 있는 굉장히 큰 동네였겠죠. 그래서 그런 경절이들의 역할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죠. 뭐. 예. 예. 아까 조보 또는 기별 또는 저보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것은 주로 서울에서는 일간으로 많이 발행하고 지방 독자들은 한 열흘치, 닷새치
또는 심지어 뭐 한 달치 이렇게 묶어서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그 발행하는 이 조보는 요새 말하는 그 호회가 있었습니다. 호회. 그 호회는 이 이제 조보가 어떤 형태냐면은 주로 승정원에서 보고되는 대로 줄줄이 개판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중간에 조보가 하루에 한 번밖에 반포가 안 되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뉴스는 다시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건 기별이 아니라 분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분발. 그래서 이 분발은 요즘 말로는 호회입니다. 호회. 그러니까 조보의 호회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왕자를 낳거나 뭐 공주를 낳거나 하는 그런 소식들도 이게 하루를 지나서 일간으로 발행되는 게 아니고 분발이라는 이 매체 똑같습니다. 그 형태는. 근데 한 뉴스, 그러니까 누가 공주를 낳았다. 이 뉴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작은 종이에 그 몇 줄 되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었다. 그것이 조보가 발행된 시기에 다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발이라고 그랬고 이것만을 주로 저기 필사에서 하는 사람을 분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발설이. 그러니까 분발설이고 또 옛날에 그 분발설이 그 다음에 이 베끼는 사람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달랐어요. 그래서 분발 군사라고 그랬는데 이 군사는 요즘에 꾼하고 같은 말입니다. 군사. 그래서 분발꾼을 분발 군사라고 그랬고 또 조보설이 또는 기별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베끼는 사람, 기별설이. 또 기별을 갖다가 배달하는 사람은 기별 군사인데 기별꾼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다르고, 네, 그런 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보나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뭐였을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했을까요? 예? 뭐요? 임금에 대한 심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약간 말씀하신 대로 왕자를 예, 그런 걸 뜨고 그래서 관리 임면 관리가 누가 되고 또 승진을 누가 하고 뭐한 이러한 것을 따로 이 뉴스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정사라고 그랬고 이것을 그 따로 이 취급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또 이런 그 관체제, 그러한 체제에서도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차, 상소하고 차자인데 이것을 줄여서 소차라고 그랬고 소차는 상소는 그 신하들이 임금에게 건의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소차만을 따로 이 필사에서 보내는 그런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사 소차설이라고도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과거 시험도 상당히 중요한 적이었고, 이 과거는 방이 붙는다 뭐 그런 적인데, 방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급제하고 이런 것들은 큰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정사 아까 그 관리 임면하고 이런 게 조선시대 때는 6월 달과 12월 달에 대대적인 교체, 승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목정사라고 해가지고 그 기록을 길이가 뭐 한 10m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도목정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그 많은 소식이 유통이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개화기가 되고 이렇게 되자 우리는 근대신문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은 뭐죠? 네, 한성순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한성순보는 그것도 관에서 주도해서 방문국이라는 관청에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실린 국내 뉴스는 그 당시에 나온 이 조보를 전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한성순보는 이 외국의 소식이 한 70~80% 되는데, 이것은 우리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또는 관리들이 개화를 하려면은 세계 정세를 알고 세계 뉴스를 알아야 한다 해서 한성순보나 그 후신인 한성주보 이란 것의 내용이 70~80%가 해외 소식이었고 정보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조보도 국내 소식을 장식하는데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보가 발행됐는데 이 초창기의 그 관보는 바로 조보를 그대로 인쇄한 그러한 것이었다. 이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간 개화기 때 민간 신문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최초에 네, 독립신문이요. 누가 발행했죠? 네, 서재필이 이제 발행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격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만 나왔고 공휴일에는 이제 안 나와서 일주일에 됐고, 그 다음에 한 2년 발행된 지 2년 후에 이 일간으로 발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간 인쇄조보가 그대로 지속이 되었다면은 세계적으로도 그 큰 영예였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국력에 큰 그 영향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큰 참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보건대 그 민간 조보가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런 적이 됐고 또 상업성을 띤 영리성이나 이런 것에서도 이 책을 팔아서 이렇게 서점이 생기고 뭐 이런 유통 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신문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신문만 일간으로 발행된 건 아니었다. 그리고 접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목활자나 또는 금속활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신문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사회적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속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계 인쇄 조보로 민간이 발행한 인쇄 일간 신문으로 조보를 갖다가 들 수 있다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가탑의 다란이경 이런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근데 그리고 그 실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부족하나마 이 지봉 스님이 발굴한 이 민간 인쇄 조보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 연구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널리 알리고 한 것은 상당한 우리나라 문화의 금자탑을 하나 더 발굴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이 질문 있거나 할 때 말씀하시죠. 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어? 예.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로 요새는 이제 과거에는 제가 서울대학에서 강사를 할 때는 이 신문학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문학과라고 하는 데가 없고 또는 언론정보학과 이런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유사학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분들 거기에 소속된 교수님들과 또 도서관에 서지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이것이 과거에 인쇄 조보다 거고 또 일간으로 발행되었다는 설을 우세한 설로 지금 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좀 더 연구할 그런 여지는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여러 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또 발굴하고 해서 뭐 사료가 나오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나마라도 이 실물이 나옴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경매 사이트에 네.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되게 비싸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억 단위인지 천 단위인지 100단위는 넘을 1000단위로 왔는데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마시죠. 네. 이게 세계 최초 신문으로서 어떤 일간 신문으로서의 부족한 면을 하나를 갖다 꼽는다면 네. 어떤 점을 한번 교수님께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이제 또 여기 연구에 우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때로는 또 이제 약간 비우호적이든 이것이 어떤 그 세계 최초의 활자 조판이라고 하는 그 규정하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만약에 지적한다면 어떤 부분이 그럴 수 있을지. 네, 이게 이제 그 책에 이 표지에서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그건 저도 그 과거의 신문이나 이런 것을 모으는 게 이제 취미였고 그래서 그런데 과거에 없던 신문들이 그 저기서 주로 병풍을 제거하면은 그게 이제 뒷장에 좋은 그 그림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재료가 있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정성껏 띄기도 합니다. 근데 새로운 신문이 나와서 그걸 제가 구입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지금 이게 이제 제일 약점은 하루치가 그냥 탁 나와 있었으면은 가장 좋았었는데 이제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약점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없었다면은 우리가 원형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건 불가능했던 거겠죠. 그리고 뭐 이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 연구 이 관점에 따라서 또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적인 저기로 이 지질이 딱 닭종이냐, 닭나무 그 닭종이냐, 아니면 뭐 그 당시에 그 대나무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뭣도 있었고 이런 적이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분석도 또 앞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정말 우리나라의 큰 보물이다, 국가적인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렇게 발행했던 게 뭐 대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변화함으로 해서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그런 변혁이 또다시 승수 효과를 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했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매체 또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런 것들이 사회 변동의 원천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시면은 그 소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사회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가 무섭죠? 예,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은 스마트폰만 그냥 보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10년 전,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냐? 그 사회적인 변혁이죠. 이 변혁에
종교나 학교나 뭐나 이게 다 변화합니다. 이게 그대로 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것이 이제 어린이들이나 자녀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근혜 아이고야, 예.